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송나라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나라와 더불어서 중국 한족 국가,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늘상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족이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중국 전 왕조를 다 통틀어도 진짜 자기네들 왕조 국가는 얼마 안 돼요. 그게 이제 한나라, 송나라, 명나라, 그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 이민족 국가, 아주 옛날 국가. 그러니까는 무슨 뭐 저 주나라라든지 이런 걸 들면 모르는데 그거는 뭐 거의 진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 두드려 맞으면서 등치가 점점 커진다. 맞았는데 몽고가 때리면 몽고가 거기를 지배하고 나중에 몽고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여진이 때리면 청나라가 나중에 지배를 하고 청나라가 들어가. 만주가 들어가. 그 다음에 거란이 때리면 거란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서 중국을 때려서 직접 지배해본 나라는 거의 다 먹혔습니다. 우리가 안 먹힌 이유는 뭐냐? 직접 지배를 안 해서. 그걸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지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직접 지배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먹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저기가 못 나와요. 때리다 맛집이야.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왜 이러지? 이러다 보면 경기가 끝나 있습니다. 이게 중국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는 5대 십국이라고 하는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5대 십국까지에 이르는 당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혼란기를 겪게 되고 그거를 이제 문치주의하고 국왕 중심의 관료제가 칙천무 시대 때부터 살살살 이렇게 발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중국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는 선종의 독주. 그래서 뭐가 있냐면 논리 구조가 약하다. 논리가 취약하다. 그 다음에 인도불교의 충격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내수 활성화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죠. 내수 활성화. 왜 인도불교에 충격이 없어지냐면 이거 송나라 처음 들어설 때는 뭐 900년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왜 그렇게까지 돼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 때쯤부터 이제 밀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 아랍 쪽을 보면 6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슬람이 이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슬람이 떡상을 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역 루트가 차단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밀교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밀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언 같은 걸 하고 뭐 천수경하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시 때 이렇게 불공 같은 거 할 때 요건 만들어 선송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밀교예요. 그런데 그런 밀교들은 순밀이라고 해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탄트라 밀교라고 저 인도 불교에서 후기에 보면 그런 밀교들 뭐 시륜승, 금강승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성적인 거랑 관련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중에 티베트 쪽으로 들어가서 티베트는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몰라 뭐 이렇게 파트너들이 있어 뭐 복잡해. 이게 뭐 등산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야리해 뭐 좀 되게 좀 야리하다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동아시아가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걸 싫어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야.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보면 첩 두고 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생집 가고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좋아는 하는데 그렇게 까놓고 대놓고는 안 해.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막 이상한 짓을 하면 그거는 좀 천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안 줍니다. 이렇게 문화권적 블럭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인도 불교가 1203년에
공식적으로 끝나는 게 1203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비공식적으로 벌써 그러기 상태에 든 건 그거보다 한 100년 이상 앞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밀교의 말패들, 그러니까는 상태 안 좋은 이런 탄트라 밀교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슬람에 의해서 끝났기 때문에 한 1000년 정도 되면 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충격이 없어졌다는 거. 그래서 불교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이제 아랍 쪽에서 발흥을 하면서 그게 이제 세력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도 넘어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역 루트가 처음에는 차단이 돼요. 그래서 무역 루트들이 이슬람에 의한 무역 루트가 차단이 되면 중국 쪽도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 한 군데가 골로 가면 전 세계가 타격을 받죠. 지금은 전 세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저 중동 쪽이 연결돼 있고 지중해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도하고 중국 쪽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한파가 점차 다가오죠.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금방 오죠. 진짜 리먼 사태도 그렇고 뭐 그냥 순식간에 전세가 급락하죠. 우크라이나도 뭐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손절을 빨리 했는지 경기가 안 죽어. 그게 좀 이렇게 물려 있으면 전체가 몰락하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손절을 하는 바람에 저 서양에서 너무 빨리 손절을 하는 바람에 그냥 국지전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란하고 이라크 예전에 전쟁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그게 큰 타격을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국지전. 근데 세계가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뭐 주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금하고 석유값은 이제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그걸 우리가 몇 번 봤죠. 살면서 전쟁이 나면 이렇게 터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봤죠. 그래서 이슬람에 의해서 이슬람이 처음에는 무역을 차단시켰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한파가 있고 그게 인도 불교를 탄트리즘화시킨 힌두화시키게 된 이유가 이슬람이 무역을 끊어서 그렇고 이슬람이 무역을 끊으니까 이슬람이 인도하고 무역을 끊으니까 인도는 내수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힌두화된 거고 불교의 힌두화.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의 힌두화가 뭐냐면 탄트리즘이거든요. 그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기가 점점점 어려워졌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과연 저렇게 무역 루트가 차단된 상태에서 괜찮냐? 아니 중국도 영향을 받죠.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중농주의로 바뀌죠. 중농주의로. 그게 이제 송나라. 그러니까 농사나 짓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 때까지는 상업주의였다면 이제 송나라부터는 중농주의, 농사.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농자천하시대본. 그러니까 유교는 농사입니다. 이 신유학은 농사예요, 농사. 근데 왜 농사가 상업보다도 당시에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무역 루트가 끊기니까 그래요. 외부 무역 루트들이 차단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수 안에서 돌려야 되니까 내수 안에서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농사. 근데 농사가 치명적 단점이 있죠. 농사는 사람을 많이 낳아야 되고 많이 낳다가 흉년이라도 들면 이제 훅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되풀이 되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되풀이 되는 거예요. 풍년이 들고 계속하면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상 인구가 폭발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농사의 문제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상업을 포기하고 지금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농업 정책을 우선으로 가버리면 나라가 끝나죠. 나라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이런 협정 같은 거 맺을 때 뭐 FTA나 뭐 이런 것들을 맺을 때 보면 언제나 농사를 양보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죠. 그리고 그 대신에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어촌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저리로 장기 저리로 그게 이제 더 독이죠.
그래서 너무 장기 절의가 되면 안 갚죠. 갚는 우선순위에서 이게 뒤로 밀리죠. 그러다가 뭔가 뭐 특용작물을 잘못했어요. 이런 빚더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세면 먼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없는데 돈이 있어도 안 갚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왜? 이자가 너무 약하니까 굳이 저걸 뭐하러 갚아? 돈 쓸 데 있으면 먼저 쓰지. 이러다가 한번 말려 들어가 버리면 이제 뭐 극복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장단점들이. 그래서 동아시아까지 나중에 왜 유교로다가 바뀌느냐, 신유학으로 바뀌느냐, 이건 무형무수 차단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이 일으킨 어떻게 보면 문화적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나라가 짊어지고 있었던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외부적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발전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당나라의 중심, 그러니까 장안과 그다음에 낙양이라고 하는 그 관중 쪽에 있었던 문화들이 주전충이 그 귀족들을 좀 좁히면서 그게 확산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문화 수준들이 어느 정도 높아졌고 송나라 입장에서는 저걸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게 총서를 만드는 거예요. 총서.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좀 깝깝하지. 좀 깝깝하지. 저런 거 만들면 좋아요. 그리고 저게 문화적으로도 융성해지고 다 좋은데 학자들이 저기에 다 빨리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태평관기라는 거를, 이게 태평국이라는 게 연호예요. 이때 만들어내요. 500권입니다. 500권.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이게 오만 잡스러운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500권짜리를 총서를 저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학자가 몇 명이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렇게 되면 이제 학문 중심으로 가는 거고 공부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왜? 저런 거 정리하느라고 정부를 비판할 만한 여력이 없어. 야, 500권짜리 너 읽고 정리 한번 해봐. 이러면 이거 평생 간다. 평생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때도 그런 행동들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청나라 때도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저런 총서를 만들어. 그리고 어느 정도 당나라 때 여러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다 모아서 우리가 더 우월해.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리고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역사책이 만들어집니다. 중국 역사책 중에서 세 개 알면 뭐 거의 다 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춘추자시전이라고 하는 춘추 공자가 편술한 책인데, 이거는 뭐 그렇게 대단한 책은 아니에요. 공자가 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지. 왜냐하면 공자 때까지 노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구라가 빛나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진짜 옆에서 뭐 들은 것처럼 지가 썼지. 그래서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기전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전체, 공자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일간지 비슷하게 이렇게 일간 신문처럼 이렇게 연대순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뭐 이렇게 복합적으로 써놓은 책이 사마강의 자치통감. 이 사마강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마강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294권. 학자 다 달라붙었지. 다 달라붙었지. 저 정도 작업을 하려면 저게 최종본이 294권이지 검토한 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편찬회의 또 계속 했을 거 아니야. 또 말 많은 사람 뭐 회의 주재시키면 막 죽이거든. 사람을 계속 회의만 하고 뭐 이러면서 이걸 빼야 된다는 둥 이걸 넣어야 된다는 둥 이 짓을 했겠지. 예. 그리고 사마강은 저걸 주재했기 때문에 당신 세력이 상당히 있어요. 학자 그룹의 세력들이 저걸 자기가 다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 대단한 학자예요. 송조 6현 중에 송나라 북송시대 때 6명의 학자를 꼽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게 사마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왕안석과 이제 대가리 받고 싸워. 왕안석의 신법과 이제 대가리 받고 싸워. 그래서 신법당, 구법당 이렇게 하거든요. 저 사마강이 구법당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 구법당 이제 소속이 그 유명한 소동파, 소식. 몇 번 전에 우리가 그걸 했었죠. 소식, 소순, 소철. 그래서 삼소. 그 집안에 참 머리 좋은 놈들 많다더라. 이렇게 부자가 대를 이어서 저렇게 머리 좋기 어려운데 참 복받은 집안. 또
이제 구법당파 뭐 이렇게 해서 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북송이 골로 가요. 그렇게 지들끼리 싸우다가 골로 가. 그리고 대장경 간행. 그래서 송나라 초기부터 계보 칙판이라고 해서 계보년간에 칙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판각했다라는 뜻이에요. 칙은 이제 명령에 의해서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촉의 성도에서 합니다. 성도에서 그걸 해서 촉판이라고도 하고, 이게 몇 권이냐면 5048권. 판각까지 하는 거예요. 일 겁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교열해야 되고 뭐 틀리냐? 야, 오자 잡는 데만 해도 저게 얼마 걸릴 거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총서라는 불교 대장경이라고 하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만든 풀세트. 그러니까 이 시대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런 시대가 청나라 때도 한 번 있었고, 지대 박랍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얇고 넓은 지식. 넓고 얇은 지식. 요즘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그런 게 먹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아는. 근데 송나라 때 저게 한 번 왔었고, 또 언제 오냐면 청나라 때 옵니다. 청나라 때. 그래서 제가 늘상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박사들은 지전공 아니면 아는 게 없다. 근데 청나라 때 그런 걸 보고 박학파라 그랬어요. 박학다식하다 그래서 박학파. 그렇게 해서 청나라 때 그런 게 한번 유행했었고, 그거를 백과사전식학파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니까 누가 나오냐면 실학자들. 실학자들이 거의 뭐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잡다한 것, 오만때만 거를 다 하죠. 오만때만 걸.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른 지식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주 깊이까지 내려가느냐, 그건 안 돼. 그런 식으로 다 내려갈 수 있으면, 진짜 모든 넓이를 다 내려갈 수 있으면, 그건 거의 영생하면서 공부해야지. 그걸 어떻게 다 내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요즘은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전문 지식인이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박사는 한 전공을 깊이 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오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학제 간 연결 이러면서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갑자기 폭넓은 지식을 요청을 해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게 단순히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넓은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라는 쪽으로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파고 들어가는 거를 계속 권장을 받았었기 때문에 없어요. 주변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우리는 청나라형이야. 청나라 박학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송나라 때도 그랬던 거예요. 송나라 때도. 그래서 대장경을 송나라에서만 4번 더 만들어. 아무도 안 놀래네. 이렇게 큰 걸 4번을 더 하는데 아무도 안 놀래? 그리고 이런 걸 하나 만들면 문화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당시에 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만든대? 그러니까 이게 번져요. 이 당시에는 다 불교 믿던 시절이거든요. 동아시아가. 그러니까 요 나라도 대장경을 만들어. 금나라도 만들어. 고려도 만들어. 그게 초조대장경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몽고 때 홀라당 불나니까 다시 제조대장경을 만든 게 지금 8만 대장경입니다. 8만 1258장. 그래가지고 그 8만 대장경.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거고, 그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규보의 대장각판, 대장경을 만드는, 그 다음에 군신기고문, 임금하고 신하가 이렇게 고하는 문, 고하는 글을 썼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거란이 침입을 했어요. 1011년에
고라니 침입을 했는데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초조대장경 만들 때. 왜 초조대장경을 만든지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제조대장경을 만드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내용을 썼는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초조대장경 얘기가 나오는 거야. 고라니 1011년에 빼빼로데이 때 쳐들어왔는데 1011년에 저렇게 쳐들어왔는데 그때 우리가 대장경을 만든다고 발언을 했더니 고라니 하루아침에 물러갔대. 내부 사정이 있었어. 내부 사정이. 걔네 내부 사정이 있었어. 뒤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군대를 뺐는데 딱 발언을 하니까 군대가 물러갔어. 그때 물러간 것처럼 몽고가 지금 내려와서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할 테니까 물러갔으면 좋겠다. 몽고 안 갔어. 우리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야, 몽고는 안 갔어. 몽고는 안 갔어.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경을 만드는다는 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높고 여러 작업들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저게 구심점이 돼요. 그 단합을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저런 정신 자세를 가진다는 것만 갖고도 단합이 되고 힘들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장경을 늦게 만드는 쪽이 더 세요. 자, 이런 총서를 대장경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대학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 저걸 이어가지고 저기서 빠진 주석서들, 경전의 주석서들을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의천의 속장경. 저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장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가 끝났죠. 그러다 끝났죠. 그 뭐 주석서 그 목록 정리하다가 조금 만들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물은 안 남았죠. 있긴 있는데 그게 풀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세트가 돌아다녔으면 그게 유물로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조대안경 같은 경우는 불이 탔지만 찍은 게 있어요. 찍은 게 있어. 그래서 초조는 완질이 있습니다. 초조는 완질이 있습니다. 선에서도. 선의 어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록이라는 게 있고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거나 안 그러면 뭐 주석서까지도 포함할 때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크게 범주적으로 보면. 그리고 중국에는 어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록체. 유교식으로 말하면 문집이고. 저 어록 중에서 제일 유명한 어록이 뭐냐면 논어라고 하는 책이죠. 공자의 제자들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했었던 것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편집을 한 거냐면 공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추모제 같은 거 할 때 야 선생님한테 나 이런 거 들었어 이런 거 들었어 이래서 서로 논의해서 지었다 그래서 논어야. 그렇게 야 그거 너도 들었지? 그리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추모 문집이지. 선생님 추모 문집.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 어록체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경전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게 어록이 제일 많이 발전한 게 선불교입니다. 선불교. 그래서 그분들은 경전을 쓰는 게 아니고 저런 어록들을 자기가 이렇게 제자들하고 서로 이제 선문답을 하는 거죠. 선문답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책으로 다 묶어버렸죠. 그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오등록입니다. 전등록, 흑등록, 보등록, 광등록, 연등회요라고 하는 오등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봐도 저게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어록이라고 하는 거는 경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개그 콘서트 같은 거예요. 대본이 있는 거예요. 대본이 있는 거. 영화나 연극처럼 대본이 있는 거. 그런데 이 어록이라고 하는 거는 대본이 없고 버라이어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버라이어티인데 이거를 다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어티 이런 프로들 중에서 재밌는 거를 다 묶어가지고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 쫙. 그러면 저걸 이제 버라이어티로 봐야 되느냐? 안 그러면 저거를 뭐 저런 개그 콘서트처럼 어떻게 대본이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사실 시대가 지금 시대에는 현대 같은 경우는 뭐 개인 SNS도 많고 뭐 이래서 개그 콘서트 같이 이렇게 짜서 하는 개그가 안 먹히죠. 재미가 없잖아. 식상하잖아. 돌발이 많이 나와야 야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막 보고 읽고 어쩌고 이게 뻔한 거
그거 싫죠. 그러니까 개콘이 폐지된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개콘이 시청률 1위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때는 짜고 하는 걸 사람들이 선호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게 없죠. 무술도 마찬가지죠. 되게 재밌어요. 무술도 짜고 하는 무술이 있고, 그게 이제 보통 전통 무술들이 대부분 이렇게 서로 맞춰서 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이종격투기 뭐 이런 거 그냥 패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둘이 붙여봤더니 짜고 하는 무술, 전통 무술들은 다 깨지더라. 이게 요즘 나오는 거거든, 추세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어록이라고 하는 건 활화 같은 거예요. 요거는 약간 박제된 느낌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표본 느낌이야. 표본 느낌. 정제되고 딱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실 가면 이렇게 병 안에 이렇게 다 포르말린 안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애들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생생한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박제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 종말입니다. 선의 종말 시작.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게 표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정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이야? 이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만약에 교종이 어느 정도 이상 작동을 하고 있었으면 선이 저렇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종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때는 다 총서 만드는 게 아주 바람이 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문화가 논어에서부터 시작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사마천의 사기.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마천의 사기가. 왜 중요하냐? 아, 두 놈이 얘기하는데 그걸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야. 마치 CCTV에 녹화된 것처럼. 근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둘 중에 누가 불었는지도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끝나고 나서 네가 그걸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못합니다. 인간이면 못합니다. 대충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라는 정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해요. 진짜 옆에서 뭐 보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어록에서도 발견이 되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걸 전했을까를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다 전해졌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 편집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군가 편집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생명력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선이 가장 경계하는 거에 지금 부딪힌 거예요.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너무 많아요. 분량이 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있냐면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려 뽑은 명구 100, 뭐 이런 걸 또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호극근이라는 사람이에요. 벼감록, 화두 100개 추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최고입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싶죠. 저게 이제 임재종 계열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종용록이라고 해서 저거는 묵조 계열에서, 묵조선 계열에서, 조동종 계열에서 나오는 거는 요 종용록입니다. 여기도 화두 100개를 추린 거예요. 딱 봐도 선이 한 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선 중심자지만, 저는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당나라 때 선을 얘기하지 송나라 때 선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송나라 때 선, 그러니까 당나라 때 선은 버라이어티예요.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룰도 없고 그냥 저 사람이 오면 그 상황을 보고 다삭 치는 거야. 근데 송나라 때는 정형구가 있어. 그래서 뭘 너가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우리 예전에 태권도, 저도 태권도에서 태권도 하면 이쑤시개라고 서로 맞춰 겨루기가 있어. 맞춰 겨루기. 그래 봐야 진짜 싸움 붙으면 두드려 맞아. 그거 많이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딱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게 제도화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화두를 잡아요.
그게 간화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억구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왜 걔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왜 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화두는 원래 다른 사람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타파하면서 그 사람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그래서 이 원호극근의 제자가 대해종고인데 대해종고가 이 벽암록을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렇게 되면 생기발랄한 활발발한 것들이 다 죽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양반 때문에 이 간화선이 확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간화라고 하는 건 화두를 관조한다라고 하는 거고 화두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고 이 화두라고 하는 거는 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는 으뜸되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 세상에 낙서금지라고 하는 게 있다. 낙서금지는 낙서를 금지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낙서지만 낙서의 성격을 넘어선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언어가 끊어진 자리로 넘어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말 중에서 최고 말이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화두 자체도 사라진다. 낙서금지는 저 낙서금지라는 팻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서 낙서가 더 이상 없으면 주인이 지운다. 이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국가 권력들이 저렇게 하니까 뭐가 있냐면 공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죠. 화두나 공안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공안은 국가문서라는 뜻이에요. 국가문서. 국가문서.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저렇게 하면 저것은 불변적인 거고 네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되면 주특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 버라이어티는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막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화되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저게 진짜 선이냐? 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게 이제는 어떤 시설 안에서 앉아 있는 것 같은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이때 정립된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전공했지만 저 송나라 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저는 당나라 선을 살려야 지금 현대에 맞지 송나라 선으로 가갖고는 저건 뭐 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명상시대 뭐 이러면서 명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진입장벽이 겁나 높아. 그러면서 또 어떤 권위를 세우냐면 선이야말로 최상이다. 최상승 근기만 할 수 있다. 당나라 때는 그게 세수하다 코 만지기 뭐 이러면서 가장 쉬운 거라 그랬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송나라 때가 되면 최상승 근기만 한대. 최상승 근기만 하니까 뭐냐면 몇 사람 없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팔이 날린다는 거예요. 인간문화재가 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커피와 차 얘기를 제가 전에도 잠깐 해드렸었는데 커피는 믹스커피 아니면 자판기 커피 200원, 3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만 원까지 쭉 올라가는 거고 차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했죠. 그러니까 차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중적으로 쫙 끌어모아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이게 당나라 때 선이었었어요. 근데 송나라는 그걸 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종이 무너지면서 선이 주류가 되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투쟁 정신이 없어. 그리고 사대부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러한 안정적인 데 물드는 거죠. 자기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가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송나라가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먹었으면 참 좋은데 여기에 거란이라고 하는 결란의 요나라가 엄청나게 강력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서하가 있어요. 서하가. 이게 원래는 하나랍니다. 근데 예전에 하은주 할 때 그 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분하려고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5대 했었잖아요. 양당 진한주.
양당 지난주 그거를 다 후자를 붙이는 게 헷갈릴까 봐 그래요. 헷갈릴까 봐 그런 식으로다가 붙인다고요. 그래서 이거 서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연운 16주입니다. 연운 16주 하이패스.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게 전연의 명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요 나라 성종이 치고 내려와요. 어디까지 치고 내려왔냐면 저 송나라 수도는 개봉입니다. 개봉인데 정주. 그러니까 지금 낙양 옆에까지 치고 내려와요. 쭉 치고 내려오니까 수도까지 내려오겠다라고 싶어서 저 전연의 맹약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해 협정. 그렇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송나라 진종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친정을 합니다. 저 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성종이 직접 내려왔거든요. 근데 싸우지도 않고 아마 제 생각에는 싸웠는데 뒤지게 깨진 것 같아. 한번 뒤지게 깨진 것 같아. 근데 그 역사에 안 나와요. 그냥 싸우려고 했다가 강화했대. 근데 강화했는데 강화 조건이 뭐냐면 왜 이렇게 삥을 많이 뜯겨? 왜 이렇게 삥을 많이 뜯겨? 미단 20만 필 매년이에요. 매년 은 10만 양을 매년 준대. 아니 맞지도 않고 저렇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마 뒤지게 맞은 것 같아. 근데 쪽팔리니까 역사에서 뺀 것 같아. 안 맞고 그냥 두 황제가 만나서 내가 돈 줄게 그만하자 이랬다고 나온다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금액이. 저것 때문에 나중에 송나라가 적자가 난다니까. 송나라 재정이 적자가 난다니까.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고 그 다음에 저거를 어떻게 송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우리는 대국이니까 오랑캐한테 좀 이렇게 하사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정신승리 좀 또라이 같은 짓이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또라이 같은 정신으로 우리는 뭐 진 게 아니다. 그냥 좀 줬다. 못 사는 애들 좀 도와줬다. 도와준 금액으로는 너무 크다. 너네 날라간다 그러다가. 근데 또 서하랑 또 부딪혀요. 서하는 조그만 나라거든. 요 부딪히면 그냥 이기면 됐을 건데 또 거기다가 또 갔다가 돈을 박아요. 서하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맛집이라면서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또 돈을 뜯어가. 그랬더니 매년 너네는 저만큼은 못 주겠고 13만 필에 5만 양. 이 두 개 때문에 만성적자입니다. 세금을 걷어도 시작하자마자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월급이 300인데 돈을 쓰기도 전에 이자가 150이 나가. 그런 집 있잖아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이거 도대체 뭐 월세 메꾸다가 내가 죽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지. 거기서 송나라가 각성을 하죠. 바꿔야겠다. 그게 왕한석의 신법이야. 그게 왕한석의 신법이야.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연운 16주만 어떻게 하면 저 하이패스만 막을 수 있으면 그러면 전해가 내려올 게 없으니까 쉽게 못 내려오니까 돈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다 틀린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됐느냐? 됐으면 안 망했겠지. 됐으면 안 망했겠지. 송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송나라가 이만큼 가는데 여기서 1126년에 정강이변이라고 휘종과 흠종이라는 황제가 잡혀가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이제 또 진기한 이야기가 있어. 여기에 이제 저 요 나라 말고 또 한 마리의 승려아이가 또 들어옵니다. 맛집이라면서요? 이러면서 또 한 마리가 들어와. 그게 금나라예요. 만주족이 살살 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또 만주족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북송이 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송나라가 재밌지. 그래서 만주족 좀 어떻게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세상을 끝장내는 놈들이 나타나죠. 그게 몽고입니다. 그러니까 요 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서하에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금나라한테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몽고 내려와서 끝냈고
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가나 싶을 정도로 참 왕조가 삥 뜯기다가 끝난 왕조예요. 삥 뜯기다가 끝난 왕조.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금나라하고는 군신 관계를 맺습니다. 삥만 뜯기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 한족들은 그런 걸 더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삥을 뜯기더라도 그거는 밑에 놈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면 되는데 이제는 군신 관계로 만주족이 군이에요. 송나라가 신이고 쟤네들이 그렇게 안 셌어.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한테는 좀 많이 셌는데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별 볼 일 없습니다. 한족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센 거야. 쟤네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송나라 북송 이야기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송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송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송시대에 또 강력한 무슨 면모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송하면 드디어 주자 얘기를 또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